오늘 태종과 정조를 만나보는 여행을 쭉 하시면서 과연 누가 더 정치의 달인인지 한번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즉위부터 재위 동안 공통적으로 해쳐온 순간들을 4개의 관문으로 나눠서 소개할까 합니다. 자, 그 관문마다 태종과 정조가 각각 어떤 승부수를 던졌는지. 방석이도 죽어야 하고 방석이를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도 죽어야 한다. 과인은 사도 세자의 아들이요, 어떤 전략을 취했는지. 신하의 본분을 망각하고 국왕의 지위를 노리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그 죄값을 물어.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오. 누가 더 정치의 달인인지 판단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태종과 정조가 공통적으로 해쳐온 첫 번째 관문은요, 바로 정조. 네, 아, 두 왕을 왕좌에 오르지 못하도록 막은 장애물, 정적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먼저 태종을 둘러싼 정적을 살펴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 태종 이방원에게 붙는 살벌한 별명 뭡니까? 킬방원. 그렇죠. 맞아. 킬방. 자, 이방원은 대체 어떻게 정적을 처리했기에 이런 킬방원이라는 무서운 별명을 갖게 된 것일까요? 자, 조선이 건국된 바로 그날 1392년 7월 17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선이 힘차게 첫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그날, 왕이 된 태조 이성계의 5번째 아들 이방원의 가슴은 유독 벅찼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조선을 개국하기까지 이성계의 8아들 중 이 이방원의 공이 특히 컸거든요. 이방원은요, 아버지 태조 이성계 곁에서 목숨 걸고 싸우면서 개국에 발벗고 나선 인물입니다. 그런데 개국 이후 이방원의 얼굴엔 검은 그늘이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아버지! 아버지 태조 이성계가 너무나도 차가운 얼굴로 자신을 대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자타공인 개국의 1등 공신 이방원이 공신으로 정식 책봉되지 못했던 거예요. 게다가요, 세자 자리를 배다른 동생 막내 이방석이 차지했거든요. 이렇게 태조가 이방원에게 이게 화를 내고 마음에 안 들어하는 이유는 알고 계시죠?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 이성계가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방원에게 절대로 정몽주는 죽이지 말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도 무시하고 정몽주를 죽였다는 거. 그래서 이제 분노한 거죠. 이방원의 그 앞길을 가로막는 건 아버지뿐만이 아니었죠. 이성계의 곁에서 더더욱 이방원을 압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또 바라는 게 있으시오? 뭐든 해드리겠소. 내가 왕이지 않소. 정녕,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실 수 있사옵니까? 태조의 둘째 부인이자 세자 이방석의 어머니 신덕왕후 강씨. 사실 이방원과 신덕왕후 강씨는요, 개국 전까지만 해도 아주 굉장히 돈독한 사이였습니다. 이제부터 나한테 맡기거라. 내가 대감 때 잘 말씀드리니 어머니, 그만 일어나거라. 이방원이 아버지 이성계와 갈등을 일으켰을 땐 편을 들면서 지지해주고, 특히 이방원이 어린 시절 개경으로 유학 왔을 때 아주 살뜰히 돌봐줬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국하자마자 신덕왕후 강씨 싹 돌변합니다. 방석이를 세자로 삼겠소. 전하, 절대 불가한 일이옵니다. 전하의 아들이
저의 아들입니다. 방석이가 세자가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원이 세자가 되는 걸 막고 어떻게든 자신이 직접 낳은 아들을 세자로 만들겠다는 이 극성맞은 엄마로 돌변을 한 거죠. 맞아. 근데 이광기 씨, 네. 당시 이방원에겐 이 신덕 왕보다 더 큰 벽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하께서는 정한군을 절대로 뵈지 못하지만 전 정한군을 뵐 수 있습니다. 이 조선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습니다. 이방원의 최고의 정적은 바로 정도전이에요. 정도전은 조선 개국 1등 공신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조선을 개국하는 모든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야말로 그냥 조선 건국 이후에 실세 중에 실세였거든요. 근데 이방원 같은 경우에는 정도전의 설계도를 흐트러 놓을 수 있는 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이 정도전의 벽에 막혀 이방원은 꼬박 6년 동안 제대로 된 관직을 지내지도 못하고 주변에 머물러야 했죠. 자, 그런데 그런 이방원의 분노를 폭발하게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제 세자 저하께 위험이 될 만한 왕자들은 모두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빌미로 이방원은 결단을 내립니다. 죽여야 합니다. 형님. 방석이도 죽어야 하고 방석이를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도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1398년 8월 26일 저녁 1차 왕자의 난이었습니다. 결국 정도전을 죽인 후 이방원 세력은요, 세자 이방석과 그의 형 이방번까지 무참히 살해합니다. 이방원이 정도전을 꼭 처단해야 됐던 이유가 있지요. 정도전이 어린 세자를 앞세워서 재상 중심의 정치를 펼치려고 했는데 이건 이방원이 생각하는 정치 지향점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향점마저 다른 정도전을 살려둔다면 권력의 불안 요소가 될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원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 수총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잔혹하긴 했지만 목표가 있으면 거침없이 행동하는 이방원의 승부사의 기질을 보여주는 거죠. 맞아요. 자, 그렇다면 정적을 대하는 정조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자, 먼저 정조가 왕세손 시절 쓴 일기를 통해서 즉위 전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볼까 합니다. 보시죠. 나는 낮에는 마음을 졸이고 밤에는 방안을 맴돌며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흉도들이 내가 거처하는 집을 엿보아 말과 동정을 탐지하여 살피지 않는 게 없기 때문에 또한 옷을 벗고 편안히 잠을 자지도 못하였다. 당시 이사는 조년각에 머물렀는데요. 흉도들, 즉 정적의 신복들이 24시간 조년각을 엿보며 이산을 감시했거든요. 이산을 노린 정적들, 대체 누구였을까요? 세손이 왕이 되면 그 아비의 죽음을 방관한 우리들은 다 죽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세손의 등극을 막아야 합니다. 바로 아버지 사도세자가 죽는데 일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세자의 아들인 이산이 왕이 되면 자신들이 화를 입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이산이 왕이 되는 게 영 탐탁지 않았던 것이죠. 해경호 홍 씨가 쓴 한중록에 따르면요, 당시 세손의 정적들은요 이런 흉흉한 말까지 퍼뜨렸다고 합니다. 죄잉지자, 불가, 승통,
죄인의 아들인 세손은 왕통을 이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이도록 유도한 노론은 집요하게 세손을 깎아내리고 공격을 합니다. 그 노론 중에서도 이산의 최대 정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인물입니다. 홍인환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풍산 홍씨의 가문의 인물로서 어떻게 보면 그 정조의 작은 외할아버지. 근데 그 뒤에 갇혔던 그 사도세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도세자 그 답답해서 발로 막 차서 타다 보니까 그 뒤주가 그냥 구멍이 난 거예요. 구멍이 났는데 그 구멍이 났다고 영조한테 일러 바쳤어요. 그래서 다시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도세자가 이제 죽던 날 그 많은 사람들이 슬퍼할 수밖에 없는데, 야, 홍인환은 오히려 자기 지인들 몇 명들과 함께 뱃놀이 잔치를 하기도 했답니다. 이산이 홍인환의 공격을 받고 있을 때 밖에서는요, 세손 이산을 둘러싸고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세손이 밤마다 궁궐 밖으로 나가서 음란한 짓을 한다. 품성 바르고 학문에 열중하는 모습, 그거 다 거짓말이다. 세손의 위신을 깎아내리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문제의 소문을 낸 인물들, 이들이었습니다. 정말 그 일을 추진하실 작정이십니까? 왜요? 이런 모략은 대감의 취향이 아니십니까? 화완옹주와 화완옹주의 양아들 정호위험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완옹주는요, 영조의 후궁 영빈 이씨가 낳은 딸로 사도세자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사실 화완옹주는 이산이 어릴 때만 해도 굉장히 잘해줍니다. 너무 잘 챙겨서 해경공씨가 경계할 정도였었는데, 올케, 세손은 나한테 넘기세요. 뭐요? 여기 나 말고 세손을 왕 만들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세손 문제 나한테 이리만 하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산만 없다면 노론이자 양아들인 정우겸이 더 큰 권력을 누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1775년 하면 대리 청정은 어떠한가? 영조가 대리 청적을 이산에게 맡기겠다고 선언한 그때 누구도 예상 못한 발언이 튀어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어찌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전교를 내리시옵니까? 세손은 노론도 소론도 알 필요 없고, 이조와 병조 판서에 누가 좋은지도 알 필요 없고, 조정의 일은 더 알 필요가 없습니다. 대놓고 불출의 끝을 달린 사람 누구였을까요? 홍인환. 네, 바로 홍인환. 이런 정적들의 엄청난 공격에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답답했겠어요. 이때 정조 이산의 탈출구는 뭐였냐면요, 바로 책이었습니다. 책을 읽고 또 읽으면서 분노에 휘둘리지 않도록 수양을 했던 것이죠. 한편으로는 훗날 그들을 제압하기 위한 힘을 기른 건 아닐까요? 그리고 1년 뒤인 1776년 조선의 판도가 바뀝니다. 쌍일보 조선국 임금의 원령이시여 돌아오소서. 25살의 이산이 마침내 조선 22대 왕 정조로 즉위하게 된 겁니다. 정적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한 태종, 정적의 공격을 인내한 끝에 왕이 된 정조. 자, 그런데요, 즉위날 두 사람은요, 각각 정치의 달인다운 언행을 보여줍니다. 자, 먼저 태종의 즉위날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책봉해 세자를 삼고
안무의 책임을 맡겼는데 감내하지 못할까 두려워 매양 조심하고 송구한 마음을 품었다. 두세 번을 사양하였으나 이루어진 명령을 돌이킬 수가 없었다. 천천히 풀어보면 야, 세자도 왕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정종의 명을 어길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맡게 되었다. 이거는 군주로서의 정치적인 수사라고 보여집니다. 태종은 지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살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절대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민심을 얻어야만 왕으로서의 권위나 정당성을 인정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직위한 배경을 이렇게 포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정조입니다. 정조의 즉위날, 정조의 모습은 어땠을까? 과인은 사도 세자의 아들이요. 조정에 있는 사람 중 사도세자의 죽음과 관련 없는 이 드물거든요. 아마마마 나오소서. 아마마마. 자식이 아내한테 뭘 한 잔도 드릴 수 없사옵니까? 이제 정조가 복수라도 시작하려나? 불안해졌겠죠. 그런데요, 이 말에 이어진 다음 말들이 더 놀랍습니다. 누구든 네 애비를 왕으로 추승하겠다는 자는 이 나라 종사의 역적이다. 조선시대에 왕의 아버지에게 임금의 칭호를 주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 추승이라 그래요. 영조가 살아있을 당시 손자인 세손 정조를 보며 내 뒤를 이어 세손이 즉위하고 나서도 사도세자 문제가 거론되면 세손은 계속 역적의 아들이라는 정치 공세에 시달릴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네 애비의 일은 입에 담지도 말. 그러니까 정조는 바로 그런 할아버지 영조의 말을 지키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교수님, 정조는 진짜로 그 아버지의 추승을 원하지 않았나요? 그러진 않았겠지요. 사실 정조는 사도세자의 명예회복을 강력하게 원하고 실제로 추진하기도 합니다. 그걸 보면 정적을 향한 원망과 복수심이 내내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이 된 이상 할아버지 지시를 어기고 복수를 하게 되면 그걸 빌미로 노론이 쿠데타 등 정치적 공세를 할 것이고, 그러면 왕권이 흔들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조는 자신의 즉위사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이 어떠한가를 녹여냅니다. 자, 먼저 노론에게 강력한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영조의 지시를 따르겠다고 함으로 해서 사도세자 문제로 복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정치적 의도를 밝히죠.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조의 치밀하고 아주 신중한 성품하고도 잘 연결이 됩니다. 이런 정조의 즉위사 행간엔 고도의 정치적 메시지가 들어 있었던 거죠. 자, 이제 두 사람이 왕이 된 후의 행보는 어땠을지 지금부터 살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즉위 초 두 왕이 반드시 거쳐야 했던 관문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바로 숙청. 자, 그렇다면 즉위 초 정조의 숙청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사실 정조는 재위 동안 웬만하면 사람을 죽이지 않았던 그런 왕입니다. 일부러 정치적 옥사를 일으키지도 않았고요. 반대파 역시 대체로 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즉위 초만큼은 달랐습니다. 정조 숙청의 시작은 바로 자신의 사촌인 화완옹주의 아들 정후겸을 처분하는 거였습니다. 정조가 즉위하자마자 대신들과 삼사는 정후겸을 벌하라고 난립니다. 자, 정조는 그런 신하들의 말에 정후겸을 유배하는 선에서 사건을 일단락 짓습니다.
자, 그런데 정우겸 처분 이틀 뒤 조정의 뜻밖의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정조가 갑자기 신하들 향해 호통을 친 겁니다. 심지어 여러 신하의 관직을 빼앗고 한양 밖으로 쫓아냅니다. 갑자기 왜 그랬을까요? 왜요? 자, 이때 정조의 의중은 이랬습니다. 이때 홍인안이 대리청정을 방해한 죄에 대하여 죄주기를 청했어야 하는데 오랫동안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 홍인안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직도 있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정조는 그런 삼사가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에 합당한 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그 이후 조정 분위기는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신하들이 이제 홍인안을 벌하십시오 라는 벌을 청했고 정조는 유배령을 내립니다. 자, 이후 모습은 어떻게 전개될 것 같아요? 홍인안을 역적의 벌로 다스려야 됩니다 라면서 더 극렬하게 나서는 거예요. 정조는 기다렸다는 듯 세손 시절 자신이 조정의 일을 몰라도 된다고 했던 것, 불충했던 일들을 쫙 열거하면서 홍인안과 정후겸에게 사살을 명합니다. 그리고 정후겸과 함께 자신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렸던 화완옹주는 옹주 지위를 박탈하고 내칩니다. 정조는 그동안 꾹 눌렀던 분노를 실어서 자신의 앞길을 막는 자는 확실하게 처단하는 단호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숙청 과정에서 정조의 노련한 정치술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정조는요, 할아버지 영조와 했던 약속대로 정적 제거 과정에선 아버지 사도세자의 문제는 절대 거론하지 않습니다. 정조는요, 몸살이면서 이게 눈치 보고 있는 이 신하들을 다그쳐서 처벌을 청하도록 유도했고, 그렇지, 신하들의 청으로 명분이 생기니까 빠르고 단호하게 정적을 처리했던 겁니다. 다 하는구나. 하지만 1777년 7월의 어느 고요한 밤, 책을 읽던 정조의 주변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네. 왕의 목숨을 노린 간큰 시도. 누가 왕이 되는데 감히. 누가 보내서 왔더냐? 정조는요, 빠르게 범인을 색출했고요, 2명의 암살자가 잡힙니다. 이 암살자의 배후 홍상범이란 인물이었습니다. 홍상범은요,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홍계희라는 인물의 손자였습니다. 자, 정적들을 제거하는 모습을 대놓고 보여줬음에도 여전히 목숨을 위협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에 정조는 충격을 받습니다. 자, 이러면서 정조는요, 범인과 그 가족까지 20여 명을 단호하게 처형했고요, 상당수를 유배 보냅니다. 자, 그럼 다시 태종 시대로 한번 가보시죠. 왕이 된 태종은 즉위 전과 같이 매서운 칼날을 휘둘렀을까? 태종은 자기를 이 왕위에 앉히는 데 도움을 준 그 공신들, 그 공신들에 대한 경계는 결코 풀지 않습니다. 불충의 싹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공신도 외척도 가차없이 숙청합니다. 자, 그러던 1416년 태종의 칼이 한 공신을 향합니다. 숙번이 날 따르거라. 예. 대신들을 찾아라. 눈에 띄면 모두 죽여라. 사실 이숙번이 1차의 왕자의 난부터 생사고락을 함께 했고요. 태종의 즉위하는데 엄청난 공을 또 세우기도 하셨습니다. 아나 무인으로 조정의 위계를 어지럽힌다는 말이 수없이 들려오고 있으니 아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작정하고 들여다보면 대감이라고 뭐 무사하실 것 같습니까? 뭐라? 교만하여 계급이 같은 재상을 하인만도 못하게 여겼다. 이숙번은요, 태종의 총애를 등에 업고 잘난 체하면서 건방진 행동을 했던 겁니다. 교만. 그러나 태종은
빠르게 이숙번을 처단하진 않습니다. 매번 눌러 참으면서 이숙번을 유의 깊게 지켜보는 전략을 택하죠. 태종이 이숙번을 추방하라.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